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최근 시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들이 답한 노인의 시작 연령은 평균 70.2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 노인 연령은 65세로 45년째 그대로죠. 그래서 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 또 연금 수령 등의 과제와 맞닿아 있는 이 노인 연령 상향 문제,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지 잠시 뒤 이슈톡톡에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이제 대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26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진행됩니다. 네.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지고요. 이 재외공간 182개를 투표소로 써요. 여기에다가 추가 투표소, 예를 들어서 파병 부대라든가 네. 이렇게 41개가 더해져서 총 23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4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는 최근에 공관이 신설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요. 예. 제가 오늘부터 26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엿새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선관위도 공관 사정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하루인 곳도 있고 엿새인 네. 곳도 있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공관 홈페이지 가셔서 기간을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예. 유권자분들은 여권, 주민등록증 이런 사진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또 비자, 영주권 증명서 이런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재외투표용지에는 6번 후보 어제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퇴. 예, 근데 이게 사퇴가 표기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6번을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재외투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투표소까지 거리가 좀 먼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관 홈페이지에서 꼭 그 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네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날인 만큼 네. 좀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하고 영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겠다라면서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예. 이어서 경기도로 가는데 의정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에는 경기 고향 일산으로 넘어가서 집중 유세 이어가고요. 이후에 파주, 금릉역 광장, 또 김포 구례역 문화의 거리 차례로 찾아서 중도층, 부동층 민심 잡기에 주력을 할 텐데요. 네. 어제는 이 제빵공장 SPC 산립 네네.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야간 근무하다가 컨베이어하고 구조물 사이에 끼어서 숨진 건데 SPC에서 이런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곳인데 이재명 후보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일터가 죽음의 터전이 되고 목숨 걸고 출근해야 되는 부끄러운 노동후진국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면서 국민 생명, 안전 보호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좀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보면 민주당이 지금 전례 없을 정도로 광폭으로 빅텐트를 굉장히 폭넓게 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온 김상욱 의원 있었고, 그렇죠. 네. 어제는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요. 또 개혁신당의 창당 멤버였던 문병호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이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박근혜 서포터즈,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 정치개혁연대 등등 해서 7개 단체가 기자회견 열고 네. 계엄 이후에 자기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진짜 전례 없는 빅텐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오늘 수도권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좀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서울에서 스케줄을 소화를 하는데요. 네. 그 지도로 쫙 보니까 한강 이남 쪽으로 가더라고요. 쭉 네. 훑어내는 스케줄인데 오늘 오전에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이 한국예총과 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을 했고요. 오후에는 강서구 화곡동 남부 골목시장부터 가서 시장 민심을 듣습니다. 시장. 네. 또 이어서 영등포구 쪽방촌 찾아서 취약계층들의 주거 환경 살피면서 복지 정책 같은 거 이런 여러 의견들을 현장에서 청취를 한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점점 동쪽으로 가서 서초, 송파,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까지 수도권 지역 돌면서 선거운동 펼치고 저녁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여성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네. 좀 간략하게 보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TO를 쏠림 현상 없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네.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요. 예. 여기도 빅텐트 분위기를 좀 보면 네.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하와이로 가 있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구애, 하와이까지 특사단을 보낼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손편지까지 해서. 네. 근데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 또 공교롭게 넥타이 사진이 좀 파란색이어서 맞아요. 네. 보통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그 파란색을 넥타이로 했다 해서 엄청나게 해석이 쏟아지고 예, 그랬는데 다시 또 뭐 빨간색으로 바꾼 몇 시간 만에. 사진인데 네. 그러면서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하와이까지 특사단 갔잖아요. 네. 거기 특사단으로 갔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말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한테 얘기하기로 자기는 민주당하고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했고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저를 통해서 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어요. 다만 그렇다고 선대위 합류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설득한 건 아니라서 그건 못해서 이제 하와이에 남아서 설득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있죠. 오늘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 네.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캠프에 합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유세를 따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요. 자율 유세를 뭐 언급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가 됩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그 유세가 누구를 위한 건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사실 우회적으로 좀 나왔고요. 네. 친윤계에서는 조금 노골적으로 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관련인데요. 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회 주최하면서 여기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손짓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 향해서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까지 밖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 네. 우리 이거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듭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단일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김문수 후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선 후보 배우자들 간의 TV 토론을 제안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게 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씨 이렇게 둘이서 TV 토론하자 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겁니다. 영부인이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도 그겁니다. 부인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만하지 않느냐. 근데 요것도 말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워낙에 이 영부인 리스크가 컸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기사들 쭉 보니까 댓글들 반응은 좀 냉담해요. 일단 네. 확실하게 정치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준석은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나와야 되냐 뭐 이런 댓글까지 네. 보였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신성한 주권의 장을 이벤트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작전이 나오지 않으면 돈 주고 컨설턴트라도 받아라. 아이고, 네. 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준석 후보는 좀 말에 거침이 네.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 오늘 광주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네요. 네, 이재명, 김문수, 양강 후보가 이번 주에 수도권에 집중을 한다면 네. 이준석 후보는 광주로 힘을 쏟고 있어요. 예. 오전에 광주시청 찾아서 강기정 광주시장 면담하고 네. 뒤이어서 광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가지고요. 이후에는 그 이준석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그 학식 먹자 이준석 그렇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오늘 전남대에서 진행하면서 학생들하고 오찬합니다. 아까 강기정 광주시장 만났을 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놀랐을 광주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라고 했고요. 강기정 시장은 이준석 후보한테 한강 작가의 책이죠. 소년이 온다. 네. 예, 민주화 운동 다룬 내용인데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는 AI 기술 활용해서 통학버스 안전성을 강화하자라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예를 들면은 AI 이용해서 음주했으면 시동이 잠기는 거 이거를 네. 통학버스에 의무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담겨 있고요. 여기도 뭐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아니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가능성 없다. 네, 자신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단일화 생각이 없다. 이건 뭐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거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꾸준히 진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일정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TV 토론회 했던 4명 후보 중에 가장 선명성이 좀 강한 후보일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정의당 대표였었는데 거기에 노동당, 녹색당 이렇게 노동, 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회의에서 후보를 낸 거다 보니까 네.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려고 당명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좀 지형을 보면 보수 진영 후보 있고 근데 민주당 후보도 중도 보수를 좀 표방을 하다 보니까 네. 진보 영역이 지금 굉장히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지형에서 이 한 명의 후보가 노동이라는 사회 담론을 던지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세 현장도 보면은 그동안 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구로 디지털 단지 이렇게 좀 확고한 컨셉이 보여지고요. 예. 특히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 떠나서 그동안에는 사실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이름을 알렸고 존재감을 네.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간 다양성을 표방하면 좋으니까 어떤 주류 정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 장애인 정책, 인권 정책 등을 잇따라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경북으로 갑니다. 선대위 네. 예, 선대위 출범 시 기자회견 열고요. 경북대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 진행한 뒤에 구미 옵티컬 고공농성장 등을 방문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값 120원 네.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맞고발전으로 좀 커지는 양상이에요. 네.
이게 지난 16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군산 가서 유세할 때 그 현장에서 네. 이런 말을 해요. 5만 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닦고 와가지고 팔아봤자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보기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카페에서 커피 값이 비싸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덥석 물었죠. 그래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도요. 전국 커피점 사장들의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다. 이렇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자 민주당 측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건 없고 네.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취지였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 120원이라는 거는 인건비,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이런 제반 비용 다 빼고 5년 전에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를 말한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를 맞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 사건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했는데요. 어제 또 민주당이 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이게 처음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뭐 지귀현 판사가 룸사롱 가서 고급 양주 같은 거 접대받았다는 거를 제보받았다라고 네. 주장해서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귀현 판사가 어제 그 내란 공판 재판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의 네. 얘기를 꺼내가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자 그럼 사진 봐라 하고 사진을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귀현 판사가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네. 다른 일행 2명하고 소파에 앉아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그거하고 비교해 보라고 올린 거예요. 뭐 방 디자인 사진 그 디자인이 같은? 같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같은 곳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공개된 사진에 그렇다고 뭐 양주라든가 이런 술, 뭐 접대부 이런 사진이 그림이 있던 건 아니고요. 네. 대법원은 이 사진이 나왔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는 고발받고 지귀현 판사 사건 배당하고 수사에 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대법원 측에서도 윤리감사관실이 확인 절차 한다고 했었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랬죠. 본격 조사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대법원 관계자가 언론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진이 공개됐으니 이걸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조사의 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뭐 언제 여기서 뭐 했고 이 사람 옆에 있는 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귀현 판사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 진행되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든 도로 위로는 오전 정체가 주춤해졌지만 곳곳으로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영산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조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성주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창녕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경산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여전히 남사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후 옥산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음성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도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국민대 램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AI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이 AI가 만드는 가짜 여론이란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AI가 만드는 가짜 여론이라는 게 실제 유권자들의 의견이랑은 다르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예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로봇 계정, 봇 계정이라고 해서 네. 그런 애들은 똑같은 글을 계속 그냥 반복해서 썼어요.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쉽게 탐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각각 다른 문체, 논리 이런 것들을 다 꾸며내어서 실제 사람이 쓴 것 같은 댓글이나 게시물을 수천 개, 수만 개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이 AI가 만든 가짜 여론이 자기 실현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포함한 긍정적인 댓글을 한 5만 건을 AI로 막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화제성인 콘텐츠다라고 이걸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퍼뜨리는 거고 사용자들은 그 댓글이나 좋아요 수를 보고 아 이게 대세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착각이 다시 클릭이나 공유를 유도하면서 점점 진짜 여론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걸 초래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발 AI 계정이 이미 대만에 51만 건의 메시지를 퍼뜨려서 민심을 좀 혼란스럽게 했던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2024년 미국과 인도 총선에서도 AI로 만든 캠페인 영상이 일주일 만에 수천만 번 재생이 되면서 일명 선거 홍보의 스트리밍화다, 이 재생수를 높인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에 AI 댓글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면 진짜 여론과 가짜 여론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무서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댓글을 많이 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AI가 더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딥페이크도 이런 가짜 여론 형성에 좀 악용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AI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도 실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더 최근에 2024년도에도 이슈가 있었어요. 예. 미국의 뉴햄프셔 예비선거 직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가지고 딥페이크를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수천 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 거죠. 네. 그러면서 내일 투표하러 나오지 말고 11월에 있을 본선거까지 표를 좀 아껴놓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결국 발신자가 검거가 됐는데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억 원의 벌금과 형사기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AI 기술 확산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양상이고요. 네. 양상을 보면 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지율을 좀 조작을 하고 또 투표를 방해한다거나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지금 살펴보기는 했지만 정말 남일이 아닌 게 우리도 지금 대선이고요. 이런 AI를 이용한 어떤 허위 정보나 이 딥페이크의 위협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전혀 아닙니다. 네.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때에도 이 딥페이크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어요. 네. 한 2달간 500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요. 예. 이번 대선도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봤더니 이미 그 2배 이상, 1,1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이 그래요? 적발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계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후보가 경쟁자에게 막말하는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져서 퍼졌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걸 발견하고 삭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청한 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고 또 소셜미디어 분석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관심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이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좀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퍼지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미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좀 가짜뉴스 문제로 홍역을 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AI 기술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인가 네. 아닌가를 찾아보는 작업마저 이제 너무 피로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한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네. 후보자의 얼굴이라든가 목소리를 합성해서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짜 영상을 유포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 AI 댓글 부대입니다. 제일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론 조작인데 마치 실제 유권자인 것처럼 다양한 글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은 사실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지만 AI는 24시간 내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네. 또 세 번째는 가짜 뉴스예요. 이 AI가 이제 언론사 기사 포맷 같은 걸 정말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듯한 포맷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고 비슷하게. 네. 이거를 SNS나 메시지 앱 같은 걸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죠. 또 더 위험한 것은 예를 들어 선거 당일 어떤 지역의 투표소가 여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처럼 내보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도 이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공통점이 대량 생산과 맞춤형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선거 조작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알아야 됐는데 이제는 뭐 노트북 한 대 그리고 AI 모델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누구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나 뭐 국회에서 이런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뭐 노력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다행히 뭐 국회와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요. 네.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이나 음성 이런 콘텐츠에는 AI로 만들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의무화되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도 좀 강력하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네. 뭐 이건 말고도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이런 법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라는 건 사실 제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특정 유형의 어떤 걸 금지를 하더라도 다시 변화된 AI 조작 콘텐츠가 금방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만들었다라고 표시하세요라고 의무화를 하더라도 그걸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고 네. 해외 IP 같은 걸 통해서 국내에 퍼뜨리면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네.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기간이 가까워지면 풍자, 패러디 이런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럼 그것과 딥페이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가? 기준이 애매해. 맞습니다. 네. 기준이 어디인가가 정말 애매한 점이라서 사회적인 합의도 조금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말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게 허위 정보인가 아닌가라는 걸 늘 좀 염두 두면서 정보를 판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현실이라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만큼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그러면요, 이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미국의 경우는 26개 주가 선거에서 AI와 딥페이크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좀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기술 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예요. 네. 이 필리핀 선관위하고 협력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도 강화하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AI 관련 교육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AI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 AI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반대로 AI를 이용해서 그런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걸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아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AI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를 탐지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딥페이크 탐지 AI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작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이게 인간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얼굴에 흐르는 미세한 혈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조작 영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이렇게 보안에 관련해서도 AI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AI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체계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개정안이 있었고요. 네. 또 예를 들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음란물에 합성하는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 네. 아이기스라고 하는 AI 감별 도구인데요. 3단계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도 좀 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에 미치는 AI의 부정적인 영향들 이야기를 쭉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AI가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법도 없을까요? 일단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몇 가지의 사례나 어떤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투표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개표를 보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AI가 선거 관련 데이터를 굉장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대하잖아요. 네. 그걸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의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 후보자 정보나 공약집 같은 것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변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쁜 곳에는 안 쓰이고 좋은 곳으로만 쓰이면 좋겠는데 또 그걸 잘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번 대선에서 또 AI 관련된 그런 공약들도 후보들이 많이 내놨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신산업 집중 육성 그리고 AI 전 국민 무료 활용 이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써보아야 잘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한 AI 강국 도약과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이 AI 허위 정보를 좀 식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의심의 눈초리로 일단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면 이게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하나의 정보 채널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만 믿기보다는 언론사 기사나 정부기관처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발표인가 네. 이것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영상이라고 해서 100% 진짜가 아니고 너무 그렇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런 영상과 음성 기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어색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이후로도 앞으로 AI와 선거의 관계 어떻게 좀 발전을 할까요? 우리 사회가 좀 준비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사실 AI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네.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번처럼 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역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잘 써먹을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배울수록 잘 쓸 수 있겠네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또 세대 간격을 좁히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그 말의 기본 의미 외에도 다른 뜻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뜻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먼저 표자에 패방자를 쓰는 표방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이 말의 기본 의미는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움입니다.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표방이라든지 이 화랑은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지난달에 개관했다처럼 표방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표방하다는 내세우다나 밝히다 정도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방이라는 말에는 남의 착한 행실을 기록해 여러 사람에게 보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채취라고 하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기본 의미로 있어서 이 옷에는 그의 땀과 채취가 배어 있다와 같이 쓸 수 있고 우리 고유어 몸내와 같은 뜻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채취라는 말에는 어떤 개인이나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느낌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학자적인 채취가 물씬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든지 고향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채취가 배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13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투표할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경제를 살 수 있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열심히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25도로 웃돌아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겠습니다. 현재 하늘이 대체로 맑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벌써 30도를 넘긴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경주가 31.1도, 울진 30.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구와 전주도 29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전까지 흐렸던 중부지방
남부지방도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6도, 강릉 29도, 충북 영동과 옥천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31도, 대구 32도, 경북 김천과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영남 지역은 낮 동안에 자외선도 강해서 자외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28도까지 오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내일은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쥐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산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후보는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경기 북부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문화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위한 물밑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광주광역시에 머물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는 몸통이 하나라며 이쯤 되면 빅텐트가 아닌 내란 텐트라고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이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34%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이 노인 연령 상향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에서 이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순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이 만 65세인데 이거를 70세로 상향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는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요. 네. 벌써 10년 이상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 1,000만을 넘었고 또 네. 12월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의미는 사실은 성장이 둔화되고 또 앞으로 부양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 때마침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라고 정부에 건의도 하셨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노년학회나 노인과학술단체 연합회 뭐 이런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라고 규정이 된 게 1981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노인에 대한 기준, 잣대 이런 게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1981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에 1981년에는 2.57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0.75명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출생아 수도 당연히 급감을 했는데 81년에는 86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제 24년에는 23만 8천 명이 된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또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도 1981년에는 66.7세였는데 2023년에는 83.5세로 증가했습니다. 네. 예, 거의 15세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면 81년에는 전체 인구의 3.9%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24년에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가 넘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노인 연령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최근 이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들을 보면 노인은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이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 나이가 많은 윗세대에 대해서 뭐 조롱이나 멸시도 좀 많아지고 이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화 이런 부분도 문제잖아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걸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 생산성의 잣대로 노인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짐이다,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로 네. 인해서 이제 노인들이 뭐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당연히 뭐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면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양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이제 64세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인구가 실제로 노인을 부양하는 거를 보면 이제 현재 2025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노인 연령은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연령 상향을 뭐 한 번에 일률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단계적인 상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상향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사회가 느끼는 충격이나 혼란이 매우 클 것이고요. 네. 또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그 연령 상향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도 노인 연령을 상향할 때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 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오히려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만약에 70세로 조정을 하면 뭐 몇 명 정도가 이 기존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걸까요? 네,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70세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 68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한 320만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만 놓고 본다면
그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1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에 한 110만 명? 예. 그러니까 전체 노인 1,000만 명 중에 이제 수급자는 110만 명 정도 되는 건데요. 예, 이를 이제 70세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아까 70세 이상이 682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중에 약 한 10% 정도가 수급자가 된다 그러면 한 68만 명 정도가 돼서 약 42만 명 그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70세 이상 고령에서 빈곤율이 더 높기 때문에 꼭 10%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수급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한 30만 명 정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어쨌든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더 빈곤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면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대도 많이 변했고요. 이 노인 어떤 기준 연령에 대한 그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달라졌는데 법적 정년은 지금 60세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죠. 네. 우리나라가 그 법적 정년 연령하고 연금 수령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들은 이 연령을 일치하기 위한 그런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대략 67세 정도로 맞추어 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조정을 해서 5년마다 1세씩 올려가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033년에 65세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정년 연령은 2016년에 60세로 조정을 한 후에 더 이상 조정이 없어서 여기에 이제 그 연령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현재는 3세이지만 이제 그 33년이 되면 5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이러한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 정년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동 소득을 얻도록 하는데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또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령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와 함께 임금 제도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데 단순히 노인 연령만 상향을 하면 혹시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노인 연령을 올리게 되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이제 많은 노인들이 또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빈곤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더 가난하고 열악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현재는 70%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빈곤한 노인들에게 집중을 한다든가 또는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해서 이제 재정의 절약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노인 빈곤 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혹은 비슷하게 이 고령화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이런 곳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미 이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때 노인 연령 상향을 일률적인 노인 연령이 아니라 각각의 제도들에 맞춘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적 정년 연령이라든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이 두 개를 함께 맞추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67세로 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연령은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단순히 노인 연령만 상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차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제도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연령의 상향과 함께요. 네.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보면 한 해 80만 명 정도가 태어났지만 지금은 20만 명 수준이잖아요. 예. 당장 생산 연령 인구가 부족해지는데 실제로 이 생산 연령 인구의 부족은 노인이나 여성 그리고 해외 이민 또는 어떤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노인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둔다면 이러한 부족을 보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의 재설계를 가장 우선시해서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이번 6.3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1999년에 발표돼서 큰 인기를 끈 곡 이정현의 바꿔 듣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 청약통장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청약통장 얘기를 하면 청년층에선 가입하면 뭐 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장 청약통장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분양받을 목돈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주거정책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뭐 내 집 마련 전에 당장 빠져나가는 이 월세 뭐 이런 주거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 최대한 늦게 독립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상황마다 다르겠죠. 예. 본가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하기엔 회사와 학교가 먼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주거비 부담은 정말 엄청 크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면 전월세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서 전세를 갈아타기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도 부담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면 청년 안심 주택을 알아보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뭐 약간 좋은 위치에 좀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또 돼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예전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원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한 평형대 주택이 있고 역삼역에서부터 잠실, 합정, 신림, 성수역 등 지하철 근처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줄 청년 안심주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청년이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청년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요. 본인 및 세돈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소득 여건과 자산 가액을 보는데요. 도시 근로자 가구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최대 120%, 월 431만 7,797원이고요. 아, 네. 사회초년생 가운데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다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기준 소득 100% 초과, 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초과는 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자동차 가액도 보는데 3,803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예. 신혼부부 입주 자격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네.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네. 부부 합산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하이고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657만 2,404원 이내, 네. 그리고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일 때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다 신청 가능합니다. 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기준소득 100% 초과,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초과는 일반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자산 기준이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가운데 네. 올 초 기준 광진구, 성북구, 용산구 등의 공실인 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 오, 공실도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약간 임대료가 혹시 비싸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게 다들 오해하신데 네네네. 보시겠다면 지금 제가 현재 서울 역삼역 근처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 전용 면적 22제곱미터에 네. 보증금은 약 5천만 원이고요. 예. 월세는 19만 원 정도인데요. 오, 싸죠. 19만 원이요? 네, 네. 엄청 싼데요? 보통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한 7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겐 보증금 약 5천만 원 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임차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런 지원을 활용해서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좋은 지원들이 사실 조금 서울에 좀 쏠려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서울에만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가까운 인천을 대표로 얘기를 해보면요. 일명 1,000원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0원? 네. 너무 솔깃하죠. 1,000원이라고 하니까. 네. 심각한 저출생과 지구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정책인데요. 월 3만 원, 네. 하루 1,000원이란 파격적인 임대료로 와, 네. 그렇죠.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1,000호씩 총 5,000원 공급 예정이고요. 예. 근데 앞서 얘기한 서울시와 달리 1인 가구 및 미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와 네.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등은 신청 가능한데요. 그리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전 여기서 걸리네요. 네. 네. 소득 조건이 가장 중요할 텐데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동일수인의 가점 항목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겐 가점이 붙고 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또 가점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청약통장 이야기하면서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 외에도 쓰일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점제로 진행한다는 건 혜택이 좋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경쟁률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2025년 천원주택 접수 첫날이 지난달 3월 6일이었는데요. 3월 6일. 네. 접수 개시 20분 만에 200여 가구가 몰렸고 첫날 접수자만 604명에 달했습니다. 예. 그만큼 천원주택에 입주해서 주거비를 전락한 다음 향후 필요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겠다는 가구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뭐 경쟁률이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 조건만 맞으면 일단 다 신청을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지만 가구당 주차 공간 한 대 제공과 네. 일부 세대
때는 드레스룸과 같은 편의 시설도 구비되어 있고 예. 임대료도 무엇보다도 하루에 1,000원, 월 3만 원이니까 네. 신청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까지도 거주 가능하고요. 네. 아주 괜찮은 조건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신청은 3월에 끝났습니다. 아하, 네. 혹시 인천 분이라면 다음 신청에 관심을 두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인천의 다른 지역에도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시행 중이니까 한번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또 청년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서 자가 진단을 하면 나에게 맞는 청년 주거 정책이 딱 답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쉽게. 네. 예.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이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정책을 신청할 때에는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네. 앞서 얘기한 청년 안심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신청처가 다릅니다. 아, 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LH 네. 그리고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LH 포함 민간 사업자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고요. 생각보다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소득 자산 소명자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직 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의 소득 자산 증명 서류가 불완전하면 심사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한 대당 가액 3,803만 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요. 아. 정확한 차량 가액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서울 주거 포털 SH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설정해서 최신 공고와 필요 서류 등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는 것도 팁이고요. 네. 특별 공급은 조건에 따라 순위를 두고 있기에 1순위에 해당한다면 특별 공급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보증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되니까 입주 3개월 전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운이 따라서 또 자격이 돼서 이런 주거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목돈을 쌓아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이런 지원 정책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네. 다음 스텝도 착착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민간 임대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니 예산 관리비 포함 총 비용 계산을 미리 해두면 좋겠고요.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를 합산해 월 지출을 소득에서 40에서 50% 이내로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줄어든 주거 비용을 다른 곳에 소비하는 데 쓰지 말고 저쪽에다 투자 형태로 잘 불려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임대는 최대 6년, 민간임대는 2년 단위 갱신이기에 나의 거주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많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한마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안심 주택은 높은 서울 월세 부담을 들고 역세권 신축 주택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네. 올해부터 공급 확대와 그리고 차량 소유 허용으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에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예. 서류 준비, 자격 조건 등과 신청 방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시고요. 네.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니 네. 참고로 전화번호는 1600-3456번이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앞서 청년 안심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말했는데요. 네네.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오, 네. 살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네. 생애 한 번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도 있습니다. 오, 네.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으로 서울시 주거 포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 네. 지방에도 비슷한 제도도 있습니다. 예. 올해 사업 공고문은 5월 중순 이후 개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지원들이 뭐 저절로 오지 않으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꼭 찾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안심주택을 포함한 청년 주거정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미여관의 옥탑방입니다. 네, 장미여관의 옥탑방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5234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 안심주택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 임대주택은 보통 2년 계약이던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년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따로 필요한 뭐 조건이나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가는 게 먼저이겠죠. 네. 막상 이렇게 들어가면 좀 전에 공실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청년 안심주택이 무조건 공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는 60대 1도 있고 80대 1도 있고 여기도 치열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0958님 청년 안심주택 신청할 때 청약통장 꼭 필요한 건가요? 네, 하셨어요. 꼭 필요합니다. 그 청년 안심주택을 저희가 보려면 LH에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LH나 뭐 SH에서 하는 지원의 형태에서는 청약통장 꼭 필요합니다. 예. 이어서 장민진 님도 청약통장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이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자녀가 8살인데 지금 가입하면 될까요?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약통장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기준이 된 게 5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 14세 생일날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는 게 제일 낫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 14세 생일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가입하고 싶으실 텐데 만 14세 생일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청약통장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장주영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5월 하면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너무나 좋은 시기인데 벌써 20일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이 5월을 만끽하지 못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여행지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 유난히 특정한 시기에 돋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름 해수욕장 하면 해운대. 그렇죠. 또 뭐 수학 여행하면 우리 세대 때 경주. 맞아요. 경주. 같은 세대입니다. 예. 근데 요즘 분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경주 떠오르고요. 그럼 5월 하면 떠오르는 숲은 어딜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한다면 딱 떠오르는 곳이 아마 숲을 많이 다닌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없는데 지금 소개할 숲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다라면 얻는 그런 숲인데요. 유독 5월만 되면 유난히 빛이 나는 그곳은 바로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 예전 이름이 광릉수목원입니다. 무려 500년 넘게 지켜온 초록숲인데요. 이 차를 타고 목적지인 숲에 다다르기 전에 먼 발치에서 숲이 보이는 것만으로 단박에 마음이 아주 사로잡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정말 압도적인 숲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수목원에 도착하자마자 꼭 해야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숲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뿜고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뿜고 숨을 깊게 워낙 이쪽이 숲이 무성하다 보니까 피톤치드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공기가 훅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그 느낌이 남다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여기가 식물과 꽃 6천여 종이 피어나는 전문 식물원을 돌아보면 이 묵직하던 몸과 마음이 꽃바람처럼 나긋나긋해지거든요. 또 이맘때 수목원에 들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는데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른 곳이군요. 제가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
가가지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좀 제 속을 정화를 한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죠. 듭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 또 이렇게 폐가 좀 더러운 친구 있으면 같이 데려가야겠어요. 네. 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공기 하나만큼은 정말 후회 없는 곳이니까 진짜 혹시라도 흡연자 계시면 꼭 네.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 좀 전에 제가 국립수목원의 옛 이름이 광릉수목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4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세조임금 시절입니다. 네. 세조의 능림, 그러니까 세조의 묘를 아우르는 숲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광릉숲이 550년 넘는 동안 생태적으로 잘 보존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 광릉숲은 전 세계 온대 북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 화렵수 극상림을 이루는데요. 네. 약간 좀 말이 어렵죠. 네네. 극상림이 이 숲이 가장 안정화된 단계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광릉숲이 그만큼 네. 숲이 잘 가꿔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초적인 숲에 가까운 맞습니다. 모습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광릉숲 전체 면적이 2,420헥타르인데요. 네. 평 단위로 하면 네. 730만 평 정도 됩니다. 730만 평.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동탄 신도시 하나가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네. 그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한 곳이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숲 면적만 동탄 신도시만 하다고 하니까 공기가 뭐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이곳의 가치도 굉장히 크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워낙 숲이 무성하고 잘 보존 중이라서 네. 희귀식물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예. 큰악새,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뭐 천연기념물만 20종이 넘게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고 예. 생태계로 따지면 보물 같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또 실제로 다양한 국가적 기능을 갖춘 연구기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데 네. 이 광릉숲은 940분류군이 넘는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아, 네. 장수하늘소를 비롯해서 산림곤충이 4,000분류군 정도, 네. 또 까막딱따구리와 오색딱따구리 등 조류가 180종 정도가 살고 있고 네. 이 밖에 버섯이 700종,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이 각각 20종 등 약 6천여 분류군의 다양한 생물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와, 네. 2010년에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뭐 온갖 이 생물들,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진짜 생태 연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갔을 때 어딜 이렇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이 국립수목원의 핫플레이스를 딱 한 곳 꼽으라고 한다면 네. 이 남쪽 끝에 있는 전나무 숲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1927년 강원도 평창 이 월정사에서 전나무 씨앗을 가져다가 묘목을 키웠거든요. 예. 이제는 그 묘목이 고개를 꺾어서 하늘을 봐야 할 정도로 정말 까마득한 높이로 자랐습니다. 네. 전나무 월정사 그 숲길이 정말 유명한데 네. 그 월정사에서 가져온 전나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예, 또 숲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피톤치드의 이 달고 시원한 공기는 뭐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예,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여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나무 숲을 걸으면 최고의 산림욕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수목원 정문에서 어린이 정원을 거쳐서 왼쪽으로 난 오솔길을 지나면 숲 생태 관찰로와 아름다운 육림호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 관람객이 즐겨 찾는 숲 생태 관람로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만한 데크가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또 운이 좋으면 그림 같은 들꽃군락도 마주칠 수 있고요. 또 바람과 나뭇잎이 전하는 감미로운 공기에 또 취해서 느릿느릿 걷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예. 곳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저 계속 그 미소 바라보다가 육림호도 있거든요. 네. 이 육림호 곁에는 산책하기 잠시 그 쉬기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네. 숲속 안에 자리한 카페인데 1989년에 지어진 곳이라서 약간 좀 노후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만큼 의미가 있는 게 통나무 집이에요. 네. 그래서 숲속의 쉼터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 또 향이 좋은 원두 커피랑 또 직접 여기서 담그셨다고 하는데 자몽차나 레몬차가 이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맛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즈넉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 데크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여유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특히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타닥타닥타닥 그 빗소리 맞으면서 이 차를 한 잔 마시면 정말 운치가 더해져서 어떤 분들은 비 오는다는 소식이 있으면 여기를 찾는 그런 특히.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비 오는 날 이 통나무 집에서 호수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차 한잔 하고 하면 너무나 낭만적이고 운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네. 제가 얘기하고도 커피나 뭐 차 한잔 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목원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네. 수목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덩굴식물원, 수생식물원을 지나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난대식물 온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유리 온실에는 남해안이나 남쪽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있어서 사철 푸르고요. 네. 또 상록 활렵수인 팔소니와 돈나무, 유자나무, 또 외국 수종인 커피나우와 병솔 꽃나무가 있거든요. 네. 또 벌레잡이 식물, 네펜테스, 자란, 새우란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식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수목원 내 삼림박물관이 우리나라의 그 숲과 식물 또 들꽃에 대한 자료를 영상과 전시물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네.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역사, 현황, 미래를 설명하는 각종 임업 사료와 유물, 또 목제품 등 1만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네.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국내외 목재 표본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랑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제격인 곳입니다. 이 수목원만 해도 정말 보고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포천 방문하면 수목원 주변에서 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국립수목원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포천 아트밸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버려진 그 채석장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인데요. 네. 가장 아름다운 곳은 천주호입니다. 이 화강암 채석으로 생긴 웅덩이에 지하수와 빗물이 흘러들어서 만들어진 호수거든요. 예. 이 바닥에 가라앉은 화강토 가 반사가 돼서 이 신비로운 에메랄드빛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전시장, 공연장, 조각공원, 또 천문과학공원, 과학관 등 뭐 다양한 문화공간이 이쪽에 있고요. 예. 또 포천 아트밸리에서 차로 한 30분 가량 가면 한가원이라고 이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한과 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과, 네. 우리 전통 과자인 유과, 약과, 다식 등을 살펴보고요. 또 체험과 견학까지 할 수 있는데 온 가족이 한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연 발효한 유과떡을 튀기고 또 조청을 묻혀서 모양을 만들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전통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 체험 중에 만든 한과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식은 다음에 먹으면 바삭바삭 더 하거든요. 그래서 더 별미입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천까지 갔다면 이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합니다. 아하. 갈비. 일동 이동. 이동갈비. 이동갈비입니다. 이 포천 이동갈비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잖아요. 네. 뭐 일반 갈비보다 폭이 좁습니다. 한 3cm 정도 되는데 그 갈비를 가격 대비 푸짐하게 먹는 게 원조 이동갈비의 먹는 방식입니다. 이 최근에는 뼈를 붙이지 않은 갈비살 그대로 해서 11cm 폭의 스테이크처럼 두툼한 갈비를 참숯에 굽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갈비를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방식도 인기인 그런 음식점도 있습니다. 앞서 이 수목원에서 피톤치드로 또 폐를 가득 채우고 이 또 이동갈비로 위를 또 가득 채우면 너무 멋진 포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천 여행 마치고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엔 강원도 홍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천. 네. 이 홍천에 가면 수타사 산속길이라고 있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합심해서 만든 걷는 길 이름이 산속길입니다. 강원도가 청정 산림을 잘 간직한 그런 고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곳곳에 들어선 산속길 역시 뭐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명품길로 손꼽힐만 합니다. 강원도 여기저기에 산속길이 있지만 이 홍천 수타사 산속길은 5월 가정의 달에 꼭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이 홍천은 행정구역상은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이 체감거리는 혹시 뭐 수도권 쪽에 사시는 분이라면 1시간 반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수타사 산속길은 계곡을 따라서 이어지는데요. 이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에서 시작해서 수타사, 공작산 생태숲, 그리고 gwing소 출렁다리, 용
농담을 거쳐서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전체 길이는 3.8km 정도인데 이 천천히 걸어도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매년 이 길을 30만 명 이상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해발 887m의 공작산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랑 정말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골짜기가 깊고 기암절벽으로 된 봉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찌르듯 겹겹이 솟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마치 공작새의 모습과 견줄만하다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온 듯합니다. 이 공작산은 한국 100대 명산에 들기도 한 그런 산입니다. 공작을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산세가 예쁜지 진짜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한번 산속길 걸으러 가볼까요? 네. 이 산속길에 들어서기 전에요. 수타사부터 먼저 들려보겠습니다. 수타사는 708년 신라 성도강 7년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근데 이 원효대사가 686년에 입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건연대랑 그렇죠. 창건연대랑 창건자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창건 당시에는 우적산 1월사로 불렸습니다. 1568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수타사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수타사를 대표하는 유물이 있는데요. 월인석보입니다. 이게 한글로 지은 최초의 불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봉황문으로 들어서면 설법을 위한 강당인 흥회루가 있고요. 또 흥회루를 지나면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비로자나불은 석가의 진신을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수타사를 지나면 공작산 생태숲으로 들어섭니다. 이 생태숲이 있는 자리는 옛날 수타사에서 경작하던 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은 수타사 계곡과 나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사가 좀 완만해서요.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힘들이지 않고 걸으실 수 있고요. 심지어 초입에는 걷기 좋게 포장까지 돼 있거든요. 생태숲을 지나면 이 본격적인 산속길을 시작합니다. 계곡을 두고서 양쪽으로 갈리는데요. 이 갈 때는 계곡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수타사 아래 사촌 사람들이 길을 냈다고 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 계곡물을 끌어오던 수로를 땅에다 묻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숲길처럼 보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어깨가 닿을 만큼 폭은 좀 좁아요. 근데 구불구불한 길이 이 숲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형태라서 운치도 있고 걷는 재미도 좋습니다. 큰 길은 큰 길대로 또 작은 길은 작은 길 좁은 길대로 걷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봄을 맞은 산속길은 더 싱그럽고 청량한데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 맑은 산소가 가슴에 가득 차오릅니다. 층층나무, 또 귀룩나무, 물풀의나무, 말채나무, 졸참나무 등 공자산 숲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싱그러운 그런 공기들을 마실 수가 있고요. 또 깊은 숨 한 번 들이쉬면 이 길이 왜 산속길로 불리는지 절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숲에 가득한 피톤지드는 그 계곡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완만하고 푹신한 흙길은 내딛는 발걸음을 부드럽게 받쳐주는데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다 보면 왼쪽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귀를 좀 씻겨주는 그런 느낌마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타사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40분쯤 걷다 보면 이곳 최고의 절경인 괭소에 닿는데요. 이 괭이 여물통을 일컫는 그 강원도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파서 만든 여물통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거든요. 소에서 조금 더 가면 나오는 이 출렁다리가 반환점 역할을 합니다. 출렁다리를 건너서 이 수타사 방면으로 다시 내려가는 코스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행 안내서 오늘은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 관계로 5분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